예, 안녕하세요. 김흥식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총 6개 강좌, 오리엔테이션까지 합치면 총 7개 강좌를 진행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미분방 정식을 소개하고 푸는 부분을 제외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서 고등학교 때 이미 다루고 오셨을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살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께서 해보시지 않았을 약간 근사하는 방법 그리고 좌표계를 좀 달리해서 문제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요 신입생 일반물리학 예비 강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 첫 번째는 이제 근사, approximation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우리의 문제를 굉장히 쉽게 바꾸는, 정확히는 복잡한 이제 그 초월 함수,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익스포넨셜 함수 같은 걸로 표현된 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다항식 함수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좀 이제 그 소개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다룰 내용이 이제 그 좌표계, 직교좌표계를 우리가 지금까지 소개를 했었는데, 이거를 조금 다른 좌표계로 이제 바꾸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주는지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과정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라 대학교 일반 물리학 또는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공학 전공 과목들을 배우다 보면은 항상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약간 오차를 조금 감수를 하고 우리가 원하기 쉬운, 우리가 풀기 쉬운 원하는 형태의 문제를 바꿔야 되는 상황들을 종종 자주 처하게 되는데, 그럴 때 몇 가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에 대한 대략적인 어림짐작을 얻는다는 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 이게 좋겠다는 식으로 찍는 게 아니라 상당히 정량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바로 이제 요 테일러 급수, 테일러 시리즈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 고등학교 때 무한급수,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무한히 이어지는 거듭제곱꼴의 항들의 합으로 어떤 함수를 표현하는 방식을 접해보셨을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방식을 접해보지 못하셨을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모든 부드러운 함수, 요 테일러 급수의 이제 그 정의라고 해야 되나? 이걸 이제 간단하게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은, 모든 부드러운 함수는 무한 차원, 무한 차수 다항식의 무한한 합으로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테일러 시리즈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숫자의 거듭 제곱꼴로 계속해서 이제 나타난 항들을 전부 다 더한 것을 우리가 급수, 시리즈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서 부드러운 함수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수학적으로 부드러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지점 근처에서 함수가 불연속적이 아니라 연속적. 그러니까 함수 값이 어떤 변수를 경계로 갑자기 점프를 뛰면 안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정의는 이제 미분 가능.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값이 특정 점을 경계로 그놈의 미분 값이 갑자기 불연속적으로 튀어오른다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 연속적이지 않은 함수의 예제는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x 뭐 f x 갑자기 함수값이 가다가 특정 점을 경계로 다다다다다다 여기서 갑자기 함수값이 요값으로 점프, 이런 경우가 이제 불연속적인 함수의 이제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거 딱 봐도 뭔가 다루기가 굉장히 까다로워 보이죠? 자,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의 예제는 또 어떤 걸 이제 들어볼 수가 있냐면은, 우리의 함수가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특정 점을 중심으로 기울기 갑자기 뾰족하게 꺾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요 구간은 df, dx 미분값이 0보다 클 것이고, 근데 이 구간을 지나서는 이제 df, dx 값이 0보다 작을 것이고, 그게 특정 이제 어떤 x 값을 바탕으로 갑자기 불연속적으로 변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그 점에서는 이 함수는 미분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런 함수를 우리가 보통은 자주 안 보기 때문에 이 부드러운 함수 조건은 우리가 공학이나 물리 문제를 풀 때는 상당 많은 수의 문제에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는
우리의 함수가 뭐 그 어떤 영역에서는 불연속적이거나 미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면 충분하냐? 우리가 관심을 두고자 하는 어떤 영역 근처에서, 그러니까 우리 문제 풀 때 필요한 이제 그 어떤 그 함수의 정의역 영역 근처, 그 점을 우리가 x0 근처라고 합시다. 어떤 x가 x 이꼴 x0 근처에서 우리의 함수가 연속적이고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럼 그 점 근처에서 우리는 이 함수를 이런 식의 다항식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어떤 함수가 있으면은 그 점에서 함수값 플러스 그 점에서 함수의 1차 미분값 곱하기 우리가 원하는 이제 함수값을 알고 싶은 점 x 빼기 x0로부터의 거리, 그 다음에 이제 x0 근처에서 함수의 2차 미분값 분의 2 팩토리얼 곱하기 이제 우리가 함수값을 원하기를 알기 원하는 점 x 빼기 이제 그 함수 우리가 x0 근처 요 x 빼기 x0의 제곱, 요걸 이제 이게 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이거는 좀 일반적으로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된다. n 이퀄 0,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무한대까지 dn f dxn, 그 다음에 x 이퀄 x0. 요거는 이제 x가 x0 근처에서 함수의 n차 미분값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 x0를 대입한 값이라는 뜻이 되고, 그거에 이제 x 빼기 x0의 n제곱 내고 n제곱 곱하기 n 팩토리얼 분의 1, 그리고 앞에 요 시그마 표시는 이걸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전부 다 합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요 급수는 수렴을 잘 하고, 이걸 항수를 무한히 더할지라도 여기 지금 n 팩토리얼 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고차항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요 특정 항이 전체 합에 기여하는 이제 성분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저 무한 차수의 합은 수렴을 하게 되고, 그 값이 우리가 원하는 특정 점 근처에서 함수값의 근사적인 표현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걸 이제 그 fx, 근데 이제 x가 0 근처에서 이제 이 함수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f 0, 그러니까 x0가 0이니까 f0 플러스 df dx, x는 0, 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1 d제곱 f dx 제곱, x의 함수의 2차 미분 x 이퀄 0, x의 제곱 플러스 다다다다다, 저렇게 이제 그 근사적으로 표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 특정 이제 우리가 어떤 영역 근처에서의 그 값을 알고 싶은지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으면, 보통 요 x 값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작은 값으로 우리가 이제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그리고 이제 고차항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n 팩토리얼 분의 1이 분모가 곱해지고, 거기에 더해서 1보다 굉장히 작은 값이 점점점 이제 거듭제곱꼴로 더해져 가니까, 점점 고차항은 점점 이제 고차항의 값은 한 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0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한 2차항 정도부터는 살포시 날려버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그 물개 표시를 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정확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3차항부터를 날려버리고 이렇게 2차항까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택하는 방법을 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상당한 많은 수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1차항까지만 택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 말로만 설명하는 건 조금 이제 복잡하니까 다음 예제를 살펴봅시다. 요 그림은 무엇이냐? 그 0부터 90도까지의 이제 0부터 90도까지 범위에 대해서 사인 세타는 여기 우리가 각도거든요. 사인 세타와 그냥 선형 함수 세타를 그냥 두 가지 함수를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게 y 이꼴 세타인 함수고, 이게 y 이꼴 사인 세타 함수가 되는데, 갑자기 못 보던 단어가 등장을 해서 당황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 라디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도의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각도의 단위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파이 라디안은 180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군요. 그러면 이제 대충 1라디안은 이제 1라디안 기본적으로 대충 한 대충 60도 정도라고 되는 각도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이 라디안이 180도니까 그 2분의 파이 라디안 대충 이제 1.5 정도가 90도가 되는 거. 그래서 대충 여기 어디가 90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충 이쯤에서 이제 그 우리의 이제 그 사인 함수의 값이 이제 1을 찍는 것을 이제 그 볼 수가 있죠. 자, 왜 굳이 우리가 새로운 각도의 단위를 도입을 해야 되는가?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대학교 이상에서의 공학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지금까지 봐오던 일반적인 도호 단위 각도 쓰는 것보다 라디안을 쓰는 게 조금 더 편해지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냐? 이런 예제를 한번 봅시다. 이런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고등학교 때 반지름이 R로 주어지고 중간에 끼인 각도 크기가 세타로 주어지는 부채꼴 모양, 부채꼴 모양의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 죄송합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 요 호의 길이를 이제 구하는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 호의 길이는 기본적으로는 요 반지름이 R인 전체 원의 둘레 길이가 2파이 R로 주어지다. 요 호의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L은 일단 전체 반지름이 R로 주어지는 원의 둘레 길이가 2파이 R로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 L이라는 만큼의 호의 길이는 기본적으로 전체 원 둘레 길이 중에서 360분의 요 셋 곱하기 360분의 각도 세타만큼의 각도 비율을 곱해주기 위한 그게 바로 이제 그 원호의 길이가 될 겁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살짝 바꿔가지고 이거를 R을 앞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360분의 2파이 세타라고 이제 다시 정렬을 해주게 되면은 요 뒤에 나온 요 각도는 기본적으로 요 각도를 우리가 세타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각도로 정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세타 프라임은 180분의 파이 세타. 여기서 이제 요 세타 같은 경우는 뭐 몇몇 도 단위로 정의된 거, 여기 요 세타 프라임은 몇몇 라디안 각도로 정의되는 이제 각도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요거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정확히 요 중간에 끼인 게 그 일반적인 도호 단위와 라디안 단위의 이제 변환 이제 팩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라디안 단위의 요걸로 이제 그 식을 써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원호의 길이는 R 세타 프라임, 이렇게 깔끔하게 그 원호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 길이 곱하기 중간에 끼인 각을 라디안으로 표현해준 각도로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이제 공학적인 문제, 특히 원이나 이제 회전 등이 등장하는 문제를 다룰 때 훨씬 더 이제 깔끔해지고 쓰기 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여튼,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기본적으로 사인 함수와 그냥 y는 사인 세타, 그 다음에 그 빨간색 점선이 y는 세타, 두 개의 함수인데, 저 두 개의 함수 값이 각도가 좀 커지기 시작하면 뭔가 이제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데, 세타가 0 근처로 가는, 대충 각도가 0.2 라디안 안쪽으로 접근하는 이제 이 영역으로 가게 되면 거의 두 개의 선이 겹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저게 왜 그러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사인 함수를 테일러 전개식 공식을 통해서 한번 세타 이꼴 0 근처에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그 세타 제로가 이제 0 근처에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일단 사인 세타 제로 플러스 사인 프라임 한번 미분 세타 제로 곱하기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 플러스 사인 2 프라임 2차 미분 세타 제로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여기까지만 전개를 하도록 합시다. 자, 사인의 1차 미분은 코사인이죠. 그 다음에 세타 제로는 0이에요. 얘는 1입니다. 사인 세타 제로, 세타 제로를 0도로 놨으니까 사인 0은 그냥 얘는 그냥 빵이죠. 사인 세타 2 프라임, 이거는 사인의 2차 미분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을 거쳤다가 다시 마이너스 사인으로 돌아와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제로, 얘 또 0이네요. 자, 그래서 이거 죄송합니다. 얘는 그래서 0이 돼서 날아가고, 얘도 0이 돼서 날아가고, 얘만 남는군요. 그리고 세타 제로가 이제 0이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 결과는 세타.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그래서 그 0 근처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세타와 같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요런 이제 그 관계가 실제로 테일러 전개를 취한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차수가 낮은 세 개의 항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이런 게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물론 이제 우리가 그 테일러 전개를 조금 더 이제 그 고차항까지 풀어가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항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플러스 다음에 나오는 항은 마이너스 이제 6분의 1 세타 3제곱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되고, 그럼 그 다음번엔 무언가 어쩌고 저쩌고 세타 5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기본적으로 테일러 전개를 우리가 고차항으로 점점 전개해 나갈수록 어떤 세타에 대한 홀수가 곱해진 다항식들이 쭉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실제로 사인 함수는 어떤 이제 각도에 대한 이제 홀 함수이기 때문에 항상 각도의 홀수항으로서 전개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0 근처에서는 그 사인 세타는 세타가 매우 비슷해진다는 걸 알면 충분하다. 자,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조금 복잡하게, 이거는 이제 탄젠트는 기본적으로 코사인과 사인의 이제 비율로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생겨먹었는데,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코사인 함수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아까처럼 똑같이 사인 함수 할 때처럼 이 코사인 함수도 테일러 전개를 각도가 0 근처일 때 전개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 함수는 참고로 얘는 이제 짝함수죠. 각도 세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기본적으로 세타에 대한 이제 짝수, 차수의 항들로만 전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제일 낮은 세타 위주라는 차수가 이제 2차죠. 그럼 이제 하나 더 차수로 두면 이제 세타의 4차항이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쭉 나갈 건데, 중요한 거는 세타가 0 근처에서는 코사인 함수는 거의 1에 가깝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는 기본적으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얘는 이제 그 세타가 작을 때 상황을 비교해보면 코사인 세타는 1에 근접하고 사인 세타는 세타에 근접하기 때문에 얘는 세타. 다시 말해서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는 기본적으로 세타가 작을 때는 이제 같은 표현으로 이제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실제로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가서 그 세타가 작을 땐 그래서 사인 함수가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대신 탄젠트 세타는 점점 이렇게 쫙 증가해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잘못 그렸군요 제가. 이게 쫙 증가해가다가 이게 점점 처음에는 y는 세타 직선으로 비슷하게 가다가 점점 증가하다가 이제 그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는 세타가 2분의 파이 근처까지 가게 되면 탄젠트 세타는 이제 발산하는 모양새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이제 그 90도 근처에서는 테일러 전개가 잘 작동하지 않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대충 문제를 우리가 이제 이런 좀 우리가 다루기 껄끄러운 이런 초월 함수들, 삼각함수나 익스포넨셜 같은 초월 함수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테일러 전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기 쉬운 형태로 이제 바꿀 수가 있다.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쓰인 예제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런 단진자 운동 예제가 있습니다. 요 단진자 운동이라고 하게 되면 심플 펜듈럼 모션이라고 하던가요, 요거를. 어떤 문제냐면은 이렇게 어떤 단단한 천장에다 어떤 줄을 하나, 이제 가벼운 줄 또는 굉장히 가벼운 막대를 하나 매달은 다음에
한쪽 끝에다가 이제 무게추를, 질량의 m으로 주어진 무게추를 하나 매달아주고, 이걸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을, 이걸, 손으로 밀어주는 건 아니고, 이걸 이제 추를 이쪽으로 해주, 이 정도 같이 당긴 다음에 손을 탁 놔주게 되면 얘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런 진동 운동을 이제 하게 되겠죠. 요걸 우리가, 이것도 일종의 진동 운동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 운동처럼 진동 운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써서 풀 수가 있겠느냐. 요게 근데 그 용수철 진동 문제보다는 조금 약간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문제를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직교 좌표계와는 조금 다른 좌표계를 설명하자고 일단 도입하도록 합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무게추가 그 줄이 매달린 요 직선 방향, 여기 이제 그 최저점에 있을 때 그때를 우리가 x 이꼴 제로라고 하고, 이게 이제 요쪽으로 원호를 따라서 이제 요 이제 줄이 휘지 않고 쭉 팽팽히 유지가 되면서 이제 추가 진동을 한 요 궤적을 따라가는 요 원호상의 요 이제 이거를 따라서 우리 x 좌표를 잡도록 할게요. 따라서 이제 우리 x 좌표를 정의하는 그 단위 벡터가 더 이상 직선이 아니라 이제 요 각도에 따라 점점 이제 원호를 그리게 되는 곡선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요 무게추가 요 이제 그 최저점 대비 이동한 거리만큼을 우리가 그냥 x라고 놓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x는 당연하겠지만 시간의 이제 함수로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배웠던 요 원호, 요 이제 어떤 부채꼴 모양에서 요 그 중간에 낀 각도의 크기를 세타, 그 다음에 반지름을 L이라고 하고, 요 이제 원호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정의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각도의 정의를 단순히 이제 도에서 라디안을 동원하게 되면, 그럼 X는 L 세타로서 주어지게 되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제 원호상의 이제 그 무게추의 위치가 시간의 함수로 주어지게 되면은 L 그 다음에 세타, 이제 우리의 진자를 정의한 막대가 수직축 대비 이제 벗어난 각도 또한 이제 이렇게 시간에 대한 함수로서 주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점을 이제 일단 다 지워주고, 자, 요 길이를 우리가 x, t,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무게추가 원호상에서 움직인 최저점 대기 움직인 변이 xt는 L 세타 t 이렇게 주어진다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 이 무게추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직 아래 방향으로 항상 중력이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지구상에서 매달려 있으니까. 중력이 없으면 뭐 진동운동 자체가 성립을 안 하겠죠. 근데 이 중력 중에서 실제로 이제 운동에 기여하는 성분은 이 중에서 일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 중력을 이제 요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을 때, 중력을 우리가 요 이제 그 추를 잡아매주는 줄 또는 막대 평행한 방향과 그 막대 수직한 방향으로 두 개의 성분으로 쪼갤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요 무게추가 요 원호 위만을 움직인다고 가정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중력 중에서 요 원호에 수직하게 가해진 힘의 크기는 항상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상쇄가 되어서 사라진다라는 걸 가정이 깔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요 중력 중에서 이제 원호에 평행하게, 그리고 이제 원호상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줄로부터 멀어진 방향으로 가해진 힘의 크기는 항상 요 줄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소위 말하는 줄의 장력, 당김 힘을 통해서 항상 이제 그 상쇄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중력 중에서 원호의 수직한, 그러니까 요 줄의 평이한 성분이 장력에 의해 상쇄가 안 되면은 반지름의 요 원호에서 벗어나는 방향,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전에 배웠던 F는 MA 조건에 의해서 이게 0이 아니면은 이것도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요 F는 MA식이 요 성분별로 따로 정의가 될 수 있었으니까, 반지름 방향으로 힘이 상쇄가 안 되면 반지름 방향 가속도가 발생한다. 이게 중력이 더 크면은
중력이 이제 줄의 장력보다 더 크게 되면 이게 그 멀어지는, 중력이 당기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발생한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줄이 늘어나거나 끊어져 버려서 이제 그 물체가 날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 반대로 줄의 장력이 그 줄에 가해지는 중력 중에서 이제 줄의 평형 성분보다 커지게 되면은, 그럼 이제 이건 뭔가 줄 자체 탄성력에 의해서 이제 줄이 요 무게추가 원호에서 벗어나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요 문제는 단순한 요 단진자 운동 예제는 기본적으로 단순한 문제라서 그런 건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인즉슨, 자, 요 줄, 무게추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mg면은, 그리고 요 수직선과 요 수직선은 서로 이제 그 평행하고, 이 선과 이 선은 서로 이제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따라서 요 각도가 세타면 요 각도도 우리가 세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요 그 수직 아래 방향 그 mg,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세타. 자, 그러면 이제 그 요게 이제 그 저기 그 줄의 평행한 방향이 성분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아이고 죄송해요. 그러면 mg, 요거 돌려서 하는 게 낫겠구나. 요 아이고 죄송해요. 요 삼각형을 이제 돌립시다. 돌려서 요거를 요렇게 만듭시다. 자, 그럼 좀 이해가 편하죠? 요 빗면 길이가 mg니까 mg. 자, 그럼 요 성분, 요 성분이 기본적으로는 mg가 있고, 이제 요 성분, 요 성분 두 개, 벡터로 쪼개져 있는데, 요 수평한, 요 성분이 바로, 성분의 크기는 mg 코사인 세타로서 주어지게 되겠군요. 요 성분은 mg 사인 세타. 자, 그래서 난잡하니까 좀 다시 한번 지워주고 나서, 그래서 요 중력에 수직하게, 중력이 아니 원호상에 수직하게, 그러니까 줄의 평행하게 가해지는 중력이 땡기는 성분은 mg 코사인 세타. 여기가 세타니까 이게 줄이 이제 그 물체를 반대 방향으로 당겨주는 장력과 이제 같아서 원호상으로 수직하게 가해진 알짜임의 성분은 상쇄가 돼야 된다. 같은. 예, 이런 조건이 하나 가해지게 되고, 그러면 요 이제 그 원호상의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요 x 방향으로의 그 원호상으로 이렇게 원호를 그리면서 움직이는 그 성분의 그 방향으로의 운동을 만들어준 성분은 정확히 이제 중력 중에서 이 원호의 접선 방향에 평행한 요 제가 지금 그린 요 성분의 크기에 비례하게 되고, 요 성분의 크기는 mg 사인 세타로서 주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얘네들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픽처에서 지우면 돼요. 걔네들은 상쇄돼서 사라지니까. 우리에게 남는 거는 요 x 방향, 원호 방향으로 가해지는 알짜 힘의 크기이고, 걔는 항상 이제 요 x를 우리가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이쪽으로 멀어지는 방향을 우리가 x로 이제 한다고 하면, 그럼 이제 여기 화살표 지워가 있군요. 항상 이쪽으로 바닥에서 항상 이제 그 바깥쪽으로 멀어지는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 x 방향으로 잡는다고 하게 되면, 중력이 가하는 힘의 크기는 mg 사인 세타고, 방향은 항상 이제 그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방향으로 가해지게 되죠. 그 말인즉슨 알짜 힘의 크기는 mg 사인 세타로 주어지는데, 항상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에서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x를 줄이는 방향으로 항상 힘이 가해진다는 거죠. 이게 m d 제곱 x dt 제곱,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그 원호 방향 가속도가 되는 건데, 자, 문제는, 그리고 이제 요 아까 전에 제가 각도와 각도와 이제 x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x는 그 요 부채꼴의 그 호의 길이는 반지름에 해당한 L 곱하기 세타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었죠. 그 말인즉슨 세타는 L분의 X. 자,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mg 사인
M분의 X는 M D제곱 X dt 제곱. 자, 요런 식이 하나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이제 그 운동 방정식이 될 텐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변에 어떤 x를 2차 시간에서 2차 미분을 했는데 그게 x의 사인 함수 형태로 등장을 해버렸네요. 자, 이게 그 우리가 전에 풀던 그 뭐지? 그 조화 진동자, 용수철에 매달리는 물체 운동 같은 경우는 운동 방정식이 m d제곱 x dt제곱 이꼴 마이너스 kx. 그래서 m d제곱 x dt 질량을 양쪽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d제곱 x dt 제곱은 마이너스 m분의 k의 x 이렇게 주어져 가지고, 이거는 어떤 함수를 두 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솔루션이 기본적으로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로서 주어진다는 걸 쉽게 유추할 수가 있었는데, 이 식은 그 x가 바로 또 다른 사인 함수 안에 들어가 있네요. 저거 어떻게 푸는지 굉장히 난감해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좀 전에 배웠었던 테일러 전개를 응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 각도가 굉장히 작다. 다시 말해서 이 x가 굉장히 작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좌변을 이렇게 근사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mg x가 요 x가 작을 때는 sin l분의 x는 그냥 이제 l분의 x가 근사가 되죠. l분의 x로 근사가 되죠. 는 m d제곱 x dt제곱. 그럼 우리가 요 m을 그냥 싹싹 날려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익숙해진 조화진동자의 운동방정식 형태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식을 풀어가지고 뭐를 얻을 수가 있냐? 그러면 이제 풀이 과정은 여러분께서 한번 방정식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그러면은 d제곱 x dt 제곱은 마이너스 l분의 g x 이렇게 주어지고, 그럼 이 방정식 우리가 풀어보게 되면 이제 x는 대충 뭐 사인 오메가 t 또는 코사인 오메가 t. 요거는 이제 그 초기에 저 무게추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할 거예요. 근데 무게추가 초기에 이제 진짜를 조금 손으로 집어주고 좀 밀어준 다음에 그걸 놓는 시점을 우리가 t 이꼴 제로라고 넣치면은 t를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0이면 안 되니까 우리의 솔루션은 이쪽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얼마나 빠르게 진동하냐를 말해준 이 오메가, 정해진 시간 동안에 얼마나 한 번에 왔다 갔다를 반복하냐를 말해준 이 오메가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L분의 G.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되고, 가만 보시게 되면은 이 오메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줄의 길이와 이 G, 중력 가속도의 크기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게 당연한 결론인 것처럼 보이면서 꼭 그렇지만 않은 게, 항상 우리가 생각해보면 요 진자를 요 원점 근태에서만 조금 진폭을 조금 줘가지고 진동을 시킬 때랑, 이걸 우리가 멀찌감치 이제 당겨가지고 그 크게 진동을 시킬 때 뭔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냐에 따라 좀 달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요 세타가 충분히 작은 경우에만 한정해서 보게 되면은 그 진자의 진폭이라는 것은, 진자의 진동 주기 또는 진동 빠르기라는 것은, 진동수라는 건 진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해서 요 진자, 어떤 정해진 길이와 정해진 길이를 가진 L이라는 정해진 길이를 가진 진자를 일종의 그 단위 시간을 정하는 단위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처음에 그 내용을 우연히 교회에 앉아 있다가 교회 천장에 샹들리에가 흔들리는 걸 멍하니 지켜보다가 발견해낸 그 유럽의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분이 계셨죠. 그분이 요거를 관찰을 해내고, 실제 관찰을 통해서
이런 이제 그 샹들리어 천장에 교회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어의 움직인 것 같은 진동 운동이 진폭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해내서 이것을 진자의 등시성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나중에 이제 그 네덜란드의 또 다른 뛰어난 물리학자신 크리스티안 호이겐스라고 저희는 배웠고, 요즘에는 이제 원어 발음을 살려서 하우이언스라고 하죠. 그분께서 이 진자의 등시성이 사실은 완벽하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요 진폭이 조금 이제 커질 때는 그러면 등시성이 좀 깨지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걸 발견을 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이 이제 미적분학과 동시에 이런 뉴턴의 이제 운동 방정식, 뉴턴 역학을 정립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진자의 등시성이라는 걸 우리가 방금 본 것과 같은 형태로 수학적인 형태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등시성을 알아내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이런 사인 함수 같은 거를 우리가 좀 풀기 편한 형태로 이제 바꿔주는 테일러 전기를 통한 근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조금 이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수를 주어진 형태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편한 형태로 조금 이제 근사를 취해서 바꿔주는 것이 여러분께서 고등학교 때까지 접했던 내용이랑 대학교에서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는 내용이랑 조금 차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예제로 이제 이런 걸 들 수가 있겠군요. 자, 어떤 값이 굉장히 작을 때 그 거듭 제곱을 굉장히 쉽게 푸는 방법. 자, 요런 형태 굉장히 자주 보시게 되고, 특별히 이제 n이 그 2분의 1일 때, 그러니까 요런 상황을 우리가 종종 자주 보게 되는데, 요것도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테일러 전개식으로 금방 풀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걸 금방 풀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단순하죠. 여러분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fx가 1 플러스 x의 이제 n승으로 주어지게 되고, 이걸 x가 굉장히 작을 때, 그 x 근방에서 이걸 테일러 전개식으로 표현해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f0 플러스 f 프라임 0 x 플러스 2차항부터는 그냥 하지 맙시다. 자, 이거는 f에다 여기다 x에다 0 대입하면 얘는 그냥 1이죠. 플러스 요걸 한 번 미분하게 되면 이거는 n 1 플러스 x에 n 빼기 1인데 여기에다가 x는 0을 대입한 거 곱하기 x. 그럼 이제 얘는 1 플러스 여기다가 이제 x에다 0 대입하면 남는 건 n밖에 없군요. n, x 이렇게 된다. 근사적으로.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어떤 x의 2차항 이상의 항들이 쭉 들어오게 될 거고 그냥 이런 2차항 이상을 목적으로 해서 5x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는데, x가 충분히 작다면 얘는 무시할 만하다고, 얘만 킵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항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x의 스퀘어 루트는 그냥 이제 1 플러스 2분의 x. 그 다음에 1 플러스 x분의 1은 이거는 1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승에 해당하니까 다시 이 공式그대로 쓰게 되면 1 마이너스 x가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식을 그냥 외우려고 하신다기보단 이 테일러 전개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한번 직접 유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과 이제 유사한 조금 다른 형태의 식이 나올 때 여러분께서 이런 관계식을 직접 유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30초 정도 영상을 멈춰놓고서 스퀘어 루트 1.02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근사를 통해서 한번 구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자, 30초 멈추시고, 정답을 봅시다. スクエアルート 1.02는 스퀘어 루트 1 더하기 0.002. 그리고 이게 우리의 x 값이 되는 거죠. x. 이게 1보다 작으니까 대충 근사를 해도 될 것 같죠. 아까 우리가 썼던 이제 이항전기 근사식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1 플러스 x의 n, 2분의 1이니까 얘는 1 플러스 2분의 1 x로 근사가 되겠군요. 그럼 이걸 해보게 되면은 이거 그대로 집어넣어서 해보게 되면 얘는 대충 1.01 정도가 된다. 실제로는 이 값을 계산기에 집어넣고 계산해보게 되면 1.00995 정도. 그러니까 오차가 상당히, 오차가 0.005% 잘못습니다. 죄송합니다. 0.005 미만으로 나는 꽤 이제 좋은 근사법이 되는 것을 이걸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우리가 1.3을 이제 비슷하게 근사를 하고 싶어 한다.
1 플러스 이거를 이제 뭐 1 플러스 x, 그럼 x는 0.3으로 하는 건 문제는 아닌데, 그러면은 1 플러스 2분의 1x, 요거를 한번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오차가 지금 우리가 해본 x가 0.02일 때보다는 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오차가 이제 커지기 때문에 이런 건 기본적으로 조금 더 테일러 전개에서 아까 우리가 빼먹었던 고차항들을 집어넣어야 조금 더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직교좌표계에서와는 조금 다른 좌표계 예제를 좀 설명을 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문제를 이제 어떤 두 개 수직한 좌표축 x와 고정된 수직한 좌표축을 놓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대부분 이제 그걸로 편할 때 편하고 충분할 때가 많은데,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몇 가지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일반 물리를 처음 들으실 때 많은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 회전운동 파트를 나올 때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 예제가 그거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테니까. 근데 일단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극좌표계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겠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좌표축을 어떤 고정된 축 두 개를 놓고서 이제 수직평축을 x, 수직축을 y 이렇게 놓는 것을 우리가 직교좌표계라고 하죠. 근데 이제 좌표계를 정의하는 또 다른 방식이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원점 대비 어떤 점이 하나 찍혀 있을 때 원점 대비 그 점까지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 원점과 우리가 요 점 사이에 있는 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정의하는 이런 식의 이제 좌표계를 정의를 하게 되면, 우리의 점의 위치를 x, y로 쓸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r, 세타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우리의 단위 벡터는 기본적으로는 xy 직교좌표계는 이쪽이 이제 우리의 단위 벡터 i 해시였고, 이쪽 방향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고 길이가 1인 단위 벡터 우리의 j 해시였죠. 자, 극좌표계의 경우에는 비슷한데 요 점에서부터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을 가지면서 길이가 1인 벡터를 우리가 r 해시라고 하고, 거기에 수직하게 이제 반식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방향이면서 또 길이가 1인 벡터를 우리가 세타라고 표현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요 각각의 길은 이제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극좌표계의 이제 복잡한 점은 요 R 벡터와 세타 벡터가 항상 이제 점의 위치에 따라서 계속해서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요 점이 여기 있던 게 아니라 원형상으로 한 2점 정도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 요 점에서의 이제 R 벡터의 방향은 이 방향, 세타 벡터의 방향 여기에 수직하게 하면서 반식의 방향으로 가는 이제 이런 식이 되고, 두 개의 각도는 항상 수직하게 되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직교좌표계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되는데, 특수 상황, 예를 들면 물체가 원운동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극좌표계를 쓰는 것이 조금 더 편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요 XY 직교좌표계에서의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XY 좌표를 극좌표계의 값인 R과 세타로 바꾸는 방법은 이제 굉장히 쉽죠. 요 길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밑변과 높이 길이의 제곱의 합의 스퀘어루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고, 세타는 이제 요 밑변 길이와 높이 길이 사이에 어떤 탄젠트의 역함수로서 이제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거꾸로 극좌표계에서 직교좌표계로 가는 것도 쉽죠. 저희 각도가 이렇게 이제 r로 주어져 있고, 이제 원점으로부터 이제 요점까지 거리가 r, 각도가 세타니까, 그러면 이제 요 x 같은 경우는 이 각도는 90도고, 자, 그럼 이제 요 길이 같은 경우는 이제 뒷변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높이 같은 경우는 이제 빗변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금방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 이게 편하냐?
그 일반 물리 문제 또는 물리 2에서도 아마 나왔을 것 같긴 한데 등속 원운동이라는 이제 운동 상황을 이제 그 가끔 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속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속력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제 XY 어떤 직교좌표계 위에서 우리가 반지름 R을 유지하면서 이제 그 R을 똑같이 유지하고 그 반지름이 R인 원 위를 똑같은 속력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속력이에요. 이거. 그래서 요 점에서 그러면은 그 어떤 물체가 요 점에 있을 때, 얘가 그 물체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고 할 때, 이 점에서의 순간 속도의 방향은 요 점에서 이제 얘가 그린 원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향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제가 속도를 v 요거 하고, 요 물체가 그 좀 시간이 지나서 다른 지점에 왔을 때 그때 이 물체의 속도의 방향은 요 점에서의 접선 방향, 요 시점에서의 속도를 vt1이라고 하고, 일단 요 시점에서의 속도를 vt2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 등속 원운동이라는 거의 의미는 속력이 같다. 다시 말해 속도의 크기가 같다는 거니까, 죄송해요. 다시 그려야겠다. 자,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XY 좌표, 반지름 R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주고, 자, 물체가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V T1, 그리고 물체가 조금 원궤도를 돌아서 이제 이쪽으로 왔을 때는 그놈의 접선 방향으로 이제, 그래서 요 반지름을 정의하는 벡터와 이제 요 속도 벡터는 항상 수직을 이렇게 유지를 해야겠죠. 여기는 v t2. 자, 그럼 이제 그 등속 원운동이라는 건 두 시점에서의 속력은 같아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속도의 크기, 두 시점에서의 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이제 항상 이제 어떤 같고, 그것을 그냥 v라는 그 스칼라 값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속력은 같은데 속도가 같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그건 아니죠. 왜냐? 항상 계속해서 원운동 같은 경우는 속도의 방향 자체는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속도 운동은 아닙니다. 속력이 같을 뿐이 속도는 끊임없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원이 계속해서 이제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물체의 속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직교좌표의 관점에서 써주려면 사실 좀 피곤해요. 이게 계속해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속도의 XY 좌표값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위치나 속도를 이제 그걸 표현하기엔 조금 피곤해지는데, 극좌표계를 쓰게 되면 표기가 조금 상당히 단순해집니다. 이렇게 어떻게 되냐? 위치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반지름 쪽의 위치 같은 경우는 그냥 R로서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고, 속도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물체가 위치한 지점에서의 이제 그 각도 방향 단위 벡터 곱하기 속력의 크기로서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요거는 좀 약간 조금 극좌표기의 이점치곤 조금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께서 일반 물리 1 들어가셔서 회전운동 파트를 들어가시게 되면 극좌표계로 문제를 푸는 것이 굉장히 편해지는 상황을 이제 많이 접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있다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이제 내용이 잘 와닿지 않는 분들께서는 너무 그렇게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문제 풀어야 되는 상황에 닥치게 되다 보면은 아마 자연스럽게 이 극좌표기의 필요성이 좀 전달이 되시게 될 겁니다. 예, 요 가속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물체가 계속해서 속도의 방향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죠. 이렇게 속도의 방향이 바뀐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 물체의 가속도가 계속해서 발생해서 속도의 방향을 계속 바꿔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가속도의 방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요 R의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해당 이제 물체가 위치한 지점에서
원 안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제 가해지게 되고 크기는 원운동의 반지름 곱하기 속도의 제곱으로서 주어지게 된다. 저 공식을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이제 주어졌거나 그 유도 과정이 나왔더라도 잘 보시지 않았을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냥 그 연습 삼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운동 하는 물체가 있을 때, 여기야, 얘가 특정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의 원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물체가 이런 원궤도상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요 각도, 사이 각도를 이렇게 세타라고 할게요. 자, 그 어떤 시점 t에서의 이제 그 물체의 속도의 방향이 이렇게 되고, 거기에서 델타 t만큼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물체가 원호 궤도만큼 요만큼 이동했다고 칠 때 이제 두 번째 속도를 v t 플러스 델타 t라고 합시다. 당연하죠. 얘는 벡터니까 위에 화살표가 이렇게 와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요 두 개의 그 속도 벡터를 따로 그리고 요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r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 두 개의 속도 벡터를, 죄송해요. 요 두 개의 속도 벡터를 따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서 그리는데, 시작 지점이 일치하도록, 그러니까 벡터의 시작 지점이 같은 점으로 겹치도록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v t 같은 경우는 이런 방향을 가리킬 거고, v t 플러스 델타 t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방향을 가리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사이 각도가 세타만큼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시간 t일 때 속도가 이랬는데 거기에 얼만큼이 더해져서 이만큼의 속도가 이제 변하게 된 거죠. 그 미분의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와 보게 되면은 죄송해요. 미분의 정의를 이러면 안 되지. 미분의 정의 다시 한번 가져와 보게 되면은 v t 플러스 델타 t는 기본적으로 v t 플러스 가속도 곱하기 델타 t로서 이제 주어지게 될 것이고, 다시 말해서 요 vt라는 벡터에 얼마만큼의 가속도에 의한 또 다른 제2의 벡터가 더해져서 이게 되는 거니까 그 제2의 벡터의 방향, 요 벡터의 방향은 이렇게 돼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요 두 개의 벡터의 시작점을 이어주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vt 플러스 a 곱하기 델타 t를 더해줬더니 두 개의 벡터의 합이 이렇게 델타 t만큼 지났을 때 속도 벡터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가 a 델타 t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이제 벡터의 방향을 잘 보시게 되면 이제 수직 아래 방향을 꽂히죠. 자, 요 원궤도, 우리가 지금 요 문제를 궤도상에서 이게 제일 이제 y축으로 제일 많이 갔을 때 근처를 봤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 따라서 이쪽 수직 아래 방향, 그러니까 수직 아래 방향, 요 방향은 그래서 그 r 벡터의 마이너스 r 벡터와 평행을 이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방향 자체는 이제 그 원의 수직 아래 그 원의 요 방향 이제 그 원호상에서 원의 중심 방향으로 들어오는 방향이 돼야 될 것이고, 자, 그럼 이제 이놈의 크기 a 벡터 델타 t의 벡터의 크기, 이거를 그냥 a 델타 t라고 합시다. 얘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우리가 배웠었던 요런 부채꼴, 요 세타가 굉장히 작으면은 요 이제 a 델타 t가 만들어주는 직선이 사실은 요렇게 정의가 되는 부채꼴의 원호와 충분히 같아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 원호의 길이는 기본적으로는 속도의 크기 곱하기, 그러니까 요점부터 요점까지의 이제 반지름의 원호를 정의하는 요 반지름의 길이 곱하기 각도로서 정의가 되죠. 얘는 그래서 속도의 크기인 v, 그 다음에 세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 세타는 또 무엇으로 정의가 되느냐?
요 두 개의 속도 벡터 그림에서 약간 다시 돌아가서 아까 전에 요 원호상의 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림이 조금 복잡해졌으니까 이걸 다시 이렇게 그리자면은 이렇게 되겠죠. 요점이 x, y, 다다다다다다. 자, 여기 위치가 r, 원의 반증이 r이고 여기 각도의 세타였고, 자, 델타 t만큼 물체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했으니까 그럼 요 길이는 아이고, 색깔이 요 길이는 델타 r, 이동 거리는 기본적으로는 속도 곱하기 델타 t일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이제 요 원호상이 요 거리, 그러니까 이제 델타 t만큼 이제 물체가 실제 이동한 거리는 속도 곱하기 델타 t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자꾸 넘어가네. 자,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 거리는 기본적으로는 원호상이 거리니까 반지름 곱하기 세타로 주어지게 되죠. 자,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제 요 세타와 vt 사이의 차이 각도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세타는 v 델타 t 분의 r, 이렇게 이런 식이 하나 튀어나오게 되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대입해 주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가속도 곱하기 델타 t의 곱은 r분의 v제곱 델타 t.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두 개씩이 있으니까 얘를 싹 날려보내면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이런 식이 등장하게 된다. 요 크기를 우리가 요 식을 통해서 알아낸 거고, 방향은 여기 이제 그 원 궤도의 반지름 이제 가속도의 방향이 항상 원의 중심 방향으로 끌려 들어오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아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교좌표계를 써서 이제 물체의 위치나 이제 그런 걸 설명하려면 이게 좀 굉장히 피곤해질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벡터의 어떤 시각적인 표현과 극좌표계에서의 이제 좌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또는 1년 동안 일반 물리학에서 배워야 될 내용의 그 사전 준비 그리고 굉장히 일부분을 그냥 굉장히 짧게나마 한 6시간 정도에 걸쳐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그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6개 내용들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여러분께서 대학교 물리학 또는 공학 과정을 수강하실 때 여러분께서 좀 가지시면 도움이 될 마인드셋을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요 세 가지 정도를 좀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외우는 걸 굉장히 싫어했던, 그래서 외우는 게 싫어서 물리과를 선택을 했던 사람의 약간 편향된 굉장히 치우친 의견일 수가 있을 텐데, 항상 여러분께서 배우시는 식들이 어떻게 해서 튀어나오는지 그거를 좀 이해해 보려고 먼저 하시다 보면은 그 식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이제 여러분께서 마음속으로 논리적인 과정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면 그걸 외우거나 쓰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게 됩니다. 공학에서 특히 어떤 여러분께서 문제 풀거나 그럴 때 사용해야 되는 그런 관계식들이 좀 많이 있는데, 모든 걸 여러분께서 다 유도하실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 몇 개는 어떤 그 과정을 좀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그걸 숙지하기 훨씬 더 편해지는 느낌들이 있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께서 펜과 종이 또는 펜과 타블렛을 들고 그림을 그려보고 실제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종이 위 또는 태블릿 위에 써보고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문제를 단순화하는 습관을 한번 이제 가져보시면 또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냥 뚫어져라 이제 책 또는 이제 종이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사실 진행이 잘 안 됩니다. 뭔가 손을 움직이고 그 손을 움직여서 써서 나온 결과물 또는 그림이 여러분 눈에 들어와야 사실 이제 여러분의 사고가 좀 자극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항상 디멘전, 단위 또는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계산하기 전에 약간 대충의 이제 답 또는 구해야 되는 양들의 크기, 그리고 단위를 항상 체크해보고 그것이 맞는지를 좀 점검해보다 보면은 뭔가 실수를 할 여지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것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사실 일반 물리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여러분께서 갖추셔야 될 기본적인 수학적인 기술들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도 그게 약간 차근차근 이제 쉬운 1차원 문제부터, 그러니까 쉬운 미분의 적분 문제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해를 해보시다 보면 조금 더 복잡하게 문제를 일반화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대학교 분리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여러분의 미래의 이제 에너지 공학자로서의 첫걸음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이 강좌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실제 그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